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고민하셨던 시청자분들 그래도 좀 약간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들 힘내시고 오늘 방송 웃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을이죠.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좀 추워진 반면에 단풍이 이번 주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단풍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화면에 쫙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도 저길 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상당히 좀 부러워하고 나는 왜 놀러 가지도 못하지 하면서 좀 불만인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풍경을 우리가 TV로라도 이렇게 보는 게 어딥니까? 그런 풍경조차도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갖추어진 그런 여건 하에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그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랜만에 증시가 올라왔지만 우리가 오늘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장을 잘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깨부수기 오늘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말은 정말 이 제목이 깨부수기지만, 정말 깨부수고 싶을 정도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었죠.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한 번에 확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시에서는 이렇게 올라올 때,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빠질 때도 팍팍 빠지고 올라올 때도 완전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을 상황처럼 마감이 됐다가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이르는 상황, 상당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대응하기도 힘드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주 분명히 팔고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우리가 이제 내동매매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 지수를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증시 깨부수기,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은 항상 이거죠.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기술적인 그런 흐름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한 그런 방향을 기술적으로 일단 점검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 주 오늘이죠. 핵심 키워드는 이제 반발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약간 보도록 할까요? 최근 보면 2020포인트 라인대가 깨지고 나서, 즉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2020포인트 라인대, 이 라인대가 지난 9월 30일 날 깨지고 나서 10월 달 들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항상 이제 좀 돌아서기를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랜만에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5일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1970, 80, 뭐 이 정도에서도 증권사에서 뭐 그런 전략이 나왔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 시장만 뭐 좋다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 시장도 상황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5일선은 한 번도 돌파를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밀렸다가 위로 5일선 위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크게 밀려서 쌍바닥으로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지수 반등에 좀 실험을 실어주면서 시장이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대신에 누구한테는 기회고, 즉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발 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나오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네.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죠. 이제 우리나라로 쓰려고 그러다가 한국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즉,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분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펀더멘탈에 그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에 미국에서 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 지수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상당히 급락하는 그 초기 단계 빠질 때는 뭐 상당히 급등락이 위아래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가 결정적인 자리가 깨질 때부터는 연속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는 걸까요? 어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놓은 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미국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즉,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먼저 이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도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었는데도 주가는 밀렸습니다. 근데 요번 이제 28일, 29일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시작을 하면서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어떤 내용에 반응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도 밀리고 경제 지표가 이래도 밀렸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돼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즉 많이 빠져서 올라오기도 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이제 낙폭이 멈추고 그 다음날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경기 부양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를 하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이 내용, 급락하던 미국 시장을 돌려쓴 내용은 정확하게 이 내용인데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번 이제 FOMC 회의 때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즉 돈을 이렇게 풀던 거를
차츰차츰 이렇게 줄여나가다가 이걸 마무리하는 그 테이퍼링을 종료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파적인 성격의, 즉 금리 인상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급락하던 미국 시장이 멈추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시장에 차면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밀렸다가 강하게 올라올 정도로 이 내용이 영향을 미쳤으면, 같이 우리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동반해서 같이 밀렸던 국내 시장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즉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외국인들도 이 내용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즉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이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만약에 요번에 늦춘다, 요번에 안 한다, 또 늦춘다, 12월 달로 늦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시기가 지금 10월 달인데 12월 달로 늦추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도 내년 8월이나 원래 6월 달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6월에서 2달 지나서 8월 달이나 내년 연말이나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호재죠. 그죠?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28, 29일 날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또 발언을 하셨는데, 소득 불균형으로 대부분의 가계가 금융위기 당시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지 못했다. 즉 다우지수는 2007년도에서 밀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2007년도 대비해서도 훨씬 더 올라온 상황인데, 지수는 올라왔지만 경제지표도 많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소득 불균형, 즉 누구는 많이 벌고 그리고 누구는 아직도 2007년도 이때 당시 좋았던, 그때 부동산도 상당히 좋고 막 그랬을 때 개인들이 이제 소비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 부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을 한 거죠. 즉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고 테이퍼링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되더라도 계속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28일 날, 29일 날 이때 되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즉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도 지난 주말에 아주 강력하게 많이 밀렸다가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추가 부양책에 반응하는 유럽 증시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즉 유럽 시장은 부양책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면 유럽 시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방크 비아트만 총재가 유로존에 디플레이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가장 이 하락의 발단은 유럽 시장에서, 유럽 증시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거는 유럽 시장에서 독일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둔화되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꺾였는데, 실제로 최근에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유로존에 디플레이션은 없다. 즉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내용에 반응하면서 유럽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 그리스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유럽 시장이 재차 다시 밀리다 보니까 그리스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뛰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다시 그리스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했지만 EU하고 이제 ECB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발 문제를 조기에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상당히 빨리 취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그 내용이 나오면서 좀 급반등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그냥 크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뭔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때문에도 그날 나왔기 때문에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유럽 시장을 돌리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보여드렸던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유럽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유럽은 경기 부양책이 어느 강도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내일 아침에 나오는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으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반응하겠다, 우리 시장도 같이 반응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즉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죠? 낙폭 과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죠. 2050포인트대에서부터 지난주 말에는 금요일 날 1900포인트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강력한 하락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워낙 낙폭 과대였죠. 낙폭 과대이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악재 노출에 반응하는 한국 증시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즉 기업들 실적이 이제 이번 주부터 줄줄이 이제 계속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악재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악재 노출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에 대한 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나라 증시라고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아까 보여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요. 일부 종목에서는 뭐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목들의 이제 기업 실적이 줄줄이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 벌써 이제 실적을 오늘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즉 지난번 한전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이 상황들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빨리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가장 좋은 SK 하이닉스 산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사상 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SK 하이닉스에 미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리포트로서 이제 이렇게 다 그 전망이 나오겠죠. 즉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하고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일단 발표가 되는 이런 상황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한 9월 중순 정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에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었죠. 그죠?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지금 거의 뭐 한 2주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 계속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재가 노출됐잖아요. 그죠? 뭐 3조 원까지도 나온다고 그랬다가 4조 원으로 실제로 발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즉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점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대신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이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재차 다시 이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국내 지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1900포인트 이하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계속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기적인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뭐 이제 계속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가가 빠질 때 이럴 때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여기서 더 가져갈지 아니면 팔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기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28일, 29일 날 10월 28일, 29일 날 FOMC 회의 결과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제가 단기 대응이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 확대 국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국내 시장도 급락했다 급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지난주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차트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처음에 빠지기 전에 이때 모습 보면 제가 이때 처음에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틀 강하게 빠지고 하루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더 크게 이렇게 밀리는 확대 국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변동성 확대 국면이 보시면 이 자리에서 나왔죠. 그죠? 이틀 동안 100포인트 밀렸다가 150 몇 포인트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200포인트 가까이 뭐 빠지면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때 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변동성 확대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낙폭과대에 대해서 반등은 나왔지만 실제로 28일, 29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았죠. 그죠? 시간이 남았다는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다음 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안에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 나오게 되면 고스란히 또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즉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단기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전략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면요. 현대중공업 009540이죠. 자, 지난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지금 워낙 많이 빠졌죠, 그죠? 작년도 27만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만 8천 원, 오늘 11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근데 지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당시 보면
그 전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빠졌어요. 실적 이 7월 달 들어서 실적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고 나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한 20만 원 이하면 무지 싼 거지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약간 올라왔어요. 그죠? 약간 올라오다가 실제로 1조 원 넘는 악재를 발표가 나고 나서 뚝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지난 분기 때 뭐 1조 1천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들, 만약에 실적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또 빠졌다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또 빠진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적을 발표할 시점의 리스크잖아요. 그죠? 실적이 발표 안 된 상황에서 싸다고 이런 자리에서 차트 이렇게 쌍바닥 나오고 올라타려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져 시작하게 보게 되면 이게 이 자체가 리스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증권주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권주도 올라가기 전에 올해 뭐 5월달, 6월달 그때 당시에 증권주들이 막 구조조정을 막 했잖아요. 그죠? 구조조정 막 하고 직원들 계속 이제 감원하고 이제 회사 내 구조조정하고 점포들 막 줄이고 막 그런 상황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들이 대부분 다 30%, 40%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증권주들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현대중공업 뉴스를 보면 계속 임원들 먼저 구조조정을 했죠. 그죠? 임원들 구조조정하고 사업 내용도 지금 구조조정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악재, 그리고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살아남기 위한, 뭔가 변화하기 위한, 틀을 바꾸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가는 반응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확실히 1단계는 실적 발표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자구 노력을 하는지 그런 노력을 봐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차트 흐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종합지수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 좀 짧게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2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대부분 다 보면은 주봉 차트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2012년도 그리스발 악재 때 이후에 많이 급락했다가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급락하고 나서 이평선 라인 때에서 혼조된 상황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노려서 이번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제대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못해도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한번 이번에는 싸니까 한번 사고 가져가자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두 번째 바닥 정도는 나와서 안정이 됐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첫 번째 바닥이잖아요. 그죠? 올라와 봐야 이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 이제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신호라고 본다면 주봉 차트상으로 두 개의 바닥 정도는 나와줘야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2011년도 미국 신형 등급 하향 조정 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2011년도 이때 당시에 2150포인트대에서부터 1750포인트대까지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급락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와서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출렁거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저점 라인 때가 낮아졌지만 쌍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돌아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돌아서면서 이런 자리에서 밀렸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세가 제대로 된 그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시간적으로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돌아서기는 힘들고, 시간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추세 전환 신호가 명확하게 나올 때 한번 제대로 된 배팅을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단기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항상 이 시간에 이제 소개하는 이제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항상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지수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장중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져서 급반등이 나왔을 때 장중에 외국인들이 플러스 선물 3,000개 정도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3,000개. 최근에 계속 선물을 팔던 외국인들이 3,000개 가까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종가로 갈수록 플러스 한 100개 미만으로 100개 미만으로 확 줄었어요. 그죠? 외국인들은 이번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잠깐 샀다가 도로 선물을 도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물 추세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강력한 그런 지수 반등을 장중에 이렇게 되면서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물 지수가 제대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 줘야지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선물 지수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제대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 차트는 이전부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지금 정배열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7월 30일 이후로 이게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빠져도 우리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밀리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점 라인대가 계속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약간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평선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꼬여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힘이 들어요. 즉, 지금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은 뭐 워낙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추세의 흐름이 시장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짓는데, 이런 방향들이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니까 국내 시장은 아직 돌아서기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몸살이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날씨도 상당히 좋고 뭐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은 있긴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 크다 보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지수 급등락에 올라가면은 막 쫓아 사고 싶고 내려가면 쫓아 팔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생기거든요. 이럴 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수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도 쌓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깨부수기, 이게 약간 좀 통쾌한 그런 맛도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시장을 약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눈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 때보다 약간 멀리서 약간 팔짱을 끼고 멀리서 이렇게 볼 때 오히려 훈수 둘 때 더 잘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바둑이나 장기 둘 때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집중해서 이거를 완전히 내가 깨부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대응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여유를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는 제가 항상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손절매 타이밍, 계좌 관리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낙폭 과대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낙폭과대주 많이 빠져서 샀는데 더 밀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응이 그런 필요한 그런 이제 우리가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니까 대부분 다 낙폭과대가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대응 관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낙폭과대주들을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이나 뭔가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하게 되면 이평선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쫓아오는 이평선들은 이렇게 이제 오겠죠. 그죠?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이평선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항상 장기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밀리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낙폭과대주를 이거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내 매매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역배열 종목은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이 자리가 퍼센트가 되게 큰 경우가 있습니다. 클 때는 이게 주가가 100%가 예를 들어서 여기 5,0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 한 10,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매매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도 우리가 분명히 공략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낙폭 과대주들 오늘 제가 몇 종목 최근에 많이 빠졌다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삼성 SDI 9.48%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17만 6천 원대에서부터 계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 N자 패턴으로 해서 저점 라인 때 14만 한 7, 8천 원 라인 때 깨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락한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10만 2천 원대에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평선 배열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 배열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거는 내려오고 옆으로 이렇게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낙폭과대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오늘 뭐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그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도 요 하늘색 선 5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대신에 보면은 역배열 초기 단계 하락이라서 쉽게 이제 돌아서지는 못하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역배열 초기 단계에서 하락일 경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번 반등 시도하다 실패하고 반등 시도하다 실패하는데 저점 라인 때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터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과정이 아직 여기서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은 아직 반등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죠?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게 하락 추세죠. 그러면서 보통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 아까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종목들처럼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또 아래로 확 밀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많이 빠졌으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니까 또 안 좋으니까 또 하락 추세 저점 라인 때가 또 깨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그러죠. 즉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는 지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종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실적이 안 좋건 뭐 다른 문제가 있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 낙폭과대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확산 과정 많이 빠졌을 때 확산 과정 이평선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산 과정이 나오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확산 과정,
수렴 과정, 그 다음에 또 아래로 확산 과정, 이게 일반적인 그 하락 추세, 일반적인 그 이제 모습입니다. 즉, 확산과 수렴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하락 추세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평선들을 이제 이걸 주가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평선들까지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수렴이 됐다가 이평선들이 아래로 벌어졌다가 이평선들이 수렴이 됐다가 벌어졌다가 그죠? 즉 우리가 기업 실적하고 이 이평선들이 아래로 확산될 때 매수를 해서 수렴될 때 파는 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가 대응 방법입니다. 즉 확산될 때 매수, 수렴될 때 매도,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될 때.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확산될 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돼야죠. 실적,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는 펀드멘탈이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과정이 다 나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응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빠졌다가 옆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낙폭과대 때 샀는데 크게 변동 없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좀 지나니까 확 빠지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즉, 펀드멘탈이 되는 종목들은 그 이제 실적 말고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쪽이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빠지게 되면 이런 이제 위로 올라오는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먹을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그다음 실적 발표할 때쯤에 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즉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발표가 돼야죠. 그죠? 악재가 노출이 돼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펀드멘탈이 있는데 과매도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 구간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 그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응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 이때 비해서는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는데 살짝 이렇게 수렴됐다가 재차 꺾일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매를 못하고 계속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 가격보다 싸니까 요번에 한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또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깨지면 손절 가격을 항상 이 저점 라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매매할 때는 항상 손절 가격을 전저점 라인대를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왜냐면은 그 다음에 한 번도 이 가격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깨지면서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20만 원대도 싸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만 원대까지 안 가고 11만 원대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만약에 11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확 깨져가지고 지금 11만 원대인데 한 번도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손절 가격을 여기다 놓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 저점 라인 때. 왜냐하면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저점 라인 때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되거든요. 높아지려면 이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터닝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추세가 이렇게 전환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후에 이제 보르죠. 예. 이때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낙폭과대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는 악재가 노출이 되고 즉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일 때 대응을 하되 요 구간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저점 라인대를 손절로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때 사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좀 마음 놓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빠질 때는 푹 한 두세 번이면 여기 한 열흘 이상 올라왔던 거 한 번에 다 깨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하락 추세죠. 그죠? 낙폭과대 지금 현재 장에서 우리가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매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낙폭과대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폭이 많게는 뭐 100%까지도 나온 경우도 있고 짧게는 뭐 20, 30% 정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요. 낙폭과대 종목들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은 그런 이제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종목들은 아래로 이제 확산되고 나서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과정이 나올 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먹으러 들어가는 거다. 확산됐다가 수렴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뭐 거의 반등이 없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낙폭과대 쌍바닥 위치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돌파를 하길래 매수를 했다가 밀리니까 뭐 이제 그래도 뭐 삼성전기만 5만 원대 6만 원대면은 옛날에 비하면 싸지. 그래서 매매 안 하다가 이평선들 라인 때 깨질 때 이런 자리 이런 저점 라인 때 깨질 때 이런 자리에서는 꼭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깨지게 되면 추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확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이때도 한번 그랬고 이때 5만 한 3천 원대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돌파하고 확인하고 아래로 확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추세적으로 대응할 때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즉 많이 빠졌다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되 중요한 거는 이 라인대가 깨지면은 정리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고 회사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웬만하면은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화케미칼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에너지 충전소 시간에도 여러 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15,000원대 자 이렇게 요 라인 때 이런 자리 깨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11,700원까지도 밀렸죠.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절 가격이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17,500원 정도 이런 자리 깨질 때는 이런 자리에서 저점 라인 때 깨질 때는 손절매를 했어야 돼요. 예. 추세적으로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깨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즉 최근에 이제 뭐 업황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는데 낙폭과대라고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나오니까 대신에 내가 어떤 대응 방법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낙폭과대 종목들은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반등을 기대해서 대응을 하되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바로 손절매를 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게 사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싸게 샀는데 올라올 때 못 팔았다가 다시 이제 깨진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전저점 깨져봐야 제가 볼 때는 한 죄송합니다. 전저점 깨질 때는 뭐 한 4, 5%밖에 그렇게 차이를 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낙폭과대주들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소위 감도 중요합니다. 즉 계좌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깨졌을 때 손절매가 쉽게 나갑니다. 근데 이 계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매수한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손절매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즉 내가 이 금액으로 다음에 매매했을 때 충분히 만회하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제 내가 다음 매매까지 기다리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우리가 뭐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 장이 상당히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좀 우울하시고 뭐 그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 주, 날씨가, 가장 좋은, 단풍이 가장 절정인 그런 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내셔서, 가까운 근교에라도 가셔서 멋진 풍경을 보시면서 마음도 좀 추스리시고 시장을 다시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